지난주 금요일 72세 김영희 할머니는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가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마트 입구 벤치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셨는데 10분이 지나도 머리가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어보자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시며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평소보다 숨이 차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비슷한 증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김영희 할머니에게 나타난 이런 증상들은 정말 단순한 노화 현상일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의 전조 증상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50대 이후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이상 신호들, 그리고 이런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지만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 중에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심혈관계 이상 신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영희 할머니의 사례처럼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가슴 두근거림, 숨가쁨은 단순히 피로나 스트레스로 넘길 수 있는 증상이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 근육의 기능도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증상을 놓치기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평소보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더 많이 차거나 가벼운 활동을 했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경험하시면서도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이는 심혈관계에서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정 시에도 심박수가 분당 100회를 넘거나 잠시 앉아서 쉬어도 호흡 곤란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심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슴 통증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이나 어깨, 심지어 턱 부분의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소화불량과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성분들의 경우 심장 문제가 있을 때 전형적인 가슴 통증보다는 메스꺼움이나 등 부위의 통증, 극심한 피로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신경 감각이 둔해지고 통증을 인식하는 패턴도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통증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부위로 방사되거나 전혀 다른 형태의 불편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증상들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의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없던 호흡 곤란이 활동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가슴 불편감이 스트레스나 신체 활동과 연관되어 나타난다면 이는 심혈관계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이런 증상들이 안정을 취한 후에도 15분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더 자주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증상을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많은 증상들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정도의 중강도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신경계 이상 신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5세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박 어르신은 평소 기억력이 좋으셨는데 최근 몇 달 전부터 자주 사용하던 물건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점점 더 심해져서 방금 전에 한 일도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가끔씩 길을 잃을 뻔하거나 평소 잘 알던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의 기억력 변화와 질병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구별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노화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가끔씩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식이 흐려진다면 이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소 잘 알던 길에서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거나 방금 전에 만났던 사람의 이름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건망증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심각한 신경계 문제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신경계 증상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증상, 시야의 일부가 보이지 않거나 복시 현상이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뇌혈관 문제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런 증상들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더라도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들은 대부분 갑자기 나타나지만 때로는 서서히 진행되면서 미묘한 변화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말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단어 선택에 어려움을 겪거나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들이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뇌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뇌로 공급되는 혈류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세포 자체도 서서히 감소하면서 뇌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 병적인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뇌 건강 관리를 통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독서나 퍼즐, 새로운 기술 배우기 같은 인지 활동도 뇌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활동 역시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교류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소화기계 이상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8세 이명순 할머니는 최근 몇 달 동안 속이 자주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평소 위가 약하다고 생각하셔서 시중에서 파는 소화제를 드시며 버티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여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며 미루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대변 색깔이 평소보다 검게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서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다행히 이명순 할머니는 가족의 권유로 병원을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었고 조기 발견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기 증상을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지속적인 소화기 증상들 중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평소보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식욕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또는 복부 불편감이 계속되거나 대변 패턴에 변화가 생긴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체중 감소가 동반되거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경고 신호들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과 불편감, 식욕 부진과 체중 감소, 대변 색깔이나 형태의 변화, 지속적인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대변의 색깔 변화입니다. 검은색이나 타르 같은 대변 또는 붉은 피가 섞인 대변은 소화기관 어디선가 출혈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즉시 병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연하곤란, 즉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목 근육이 약해져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속적인 연하곤란은 식도나 목 부위에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형식보다 액체를 삼키기 더 어려워한다면 또는 음식을 삼킬 때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든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관의 근육이 약해지고 소화효소 분비도 감소합니다. 또한 위산 분비량도 줄어들어 음식물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적인 변화 외에도 여러 질병들이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소화기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장 운동을 촉진하여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근골격계 이상 신호도 매우 중요합니다. 70세 최영수 어르신은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최근 몇 개월 전부터 무릎과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절염이라고 생각하고 파스를 붙이거나 온찜질을 하며 버티셨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밤에 잠을 잘 때도 통증 때문에 자주 깨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최영수 어르신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갑자기 극심한 허리 통증을 느끼며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단순한 노화로 인한 관절염이 아니라 척추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받아 회복하실 수 있었지만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관절이나 근육 통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근골격계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모든 통증을 그냥 참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시작된 심한 통증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 안정을 취해도 호전되지 않는 통증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관절이나 근육 통증이 심해지거나 몸이 예전보다 뻣뻣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또는 넘어지거나 부딪힌 적이 없는데도 뼈가 아픈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근육통이나 관절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의 경우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이 높아지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골격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경고 신호들을 살펴보면 갑작스럽고 심한 통증, 움직임 제한이나 강직감, 부기나 열감, 변형이나 기능 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골절의 징후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심한 통증이 생기거나 특별한 외상 없이도 지속적인 뼈 통증이 있다면 골다공증성 골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근력 약화입니다. 평소에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 예를 들어 병뚜껑 열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서기 등이 어려워진다면 이는 근육량 감소나 신경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팔다리의 힘만 약해진다면 신경계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어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뼈 밀도가 감소하고 근육량도 줄어듭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활동량 감소로 인해 근육과 뼈가 더욱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를 통해 이런 변화를 늦추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체중 부하 운동이 중요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중요하며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을 통해 낙상을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호흡기계 이상 신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63세 정미경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최근 몇 주 전부터 기침이 계속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드시며 지켜보셨는데 2주가 지나도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누우면 기침이 더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가래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가끔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서야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속적인 기침을 단순한 감기 후유증이나 알레르기로 여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더욱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나 혈담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때로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오래 지속되는 기침이나 가래 또는 평소보다 숨이 많이 차는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계단을 오르거나 평소에 하던 활동을 할 때 예전보다 더 힘들어지는 것은 없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으시거나 직업상 먼지나 화학 물질에 노출되었던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호흡기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경고 신호들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기침과 가래, 호흡 곤란이나 숨가쁨, 가슴 통증이나 불편감, 혈담이나 객혈, 목소리 변화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혈담입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선홍색 피를 토하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야간 기침입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누우면 기침이 심해지거나 새벽에 기침 때문에 깨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심장 문제나 역류성 식도염, 천식 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침과 함께 부종이나 체중 증가가 동반된다면 심부전을 의심해 볼 수 있어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폐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기관지나 폐포의 탄력성도 떨어집니다. 또한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각종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적인 변화 외에도 여러 질병들이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도 금연을 시작하시면 폐 기능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 공기질 관리도 중요한데 환기를 자주 시키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깊은 호흡 운동은 폐활량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내분비계 이상 신호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61세 한상철 어르신은 최근 몇 달 동안 갑자기 체중이 늘고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같은 양을 드시는데도 살이 계속 찌고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해졌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더 자주 목이 마르고 소변을 보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신진대사가 느려진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시야가 가끔 흐려지는 증상까지 나타나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상철 어르신은 가족력도 없고 평소 단 음식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당뇨병에 걸릴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동안 경험했던 여러 증상들이 모두 당뇨병의 초기 증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내분비계 기능 변화로 인해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갑상선 질환, 호르몬 변화 등은 매우 흔하면서도 초기에 놓치기 쉬운 질환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시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히 늘거나 빠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평소보다 더 쉽게 피로해지거나 목이 자주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은 없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내분비계 문제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당뇨병의 초기 증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갈증과 다녀, 체중 감소나 급격한 체중 증가, 지속적인 피로감, 상처 치유 지연, 시야 흐림, 손발 저림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증상입니다. 작은 상처나 멍이 평소보다 오래 가거나 발가락이나 발등에 작은 상처가 계속 덧나는 경우에는 혈당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 체중 감소, 심장 박동 증가, 손 떨림, 더위를 못 참는 증상, 신경질적 성향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체중 증가, 피로감, 추위를 많이 타는 증상, 변비, 기억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스트레스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기 전후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 다양한 증상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안면홍조, 야간 발한, 불면증, 기분 변화, 관절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각종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고 내분비기관의 기능도 저하됩니다. 또한 생활 습관의 변화, 스트레스 증가, 활동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내분비계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내분비계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당분이 많이 든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혈당 조절과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내분비계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뇨기계 이상 신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68세 김동수 어르신은 최근 몇 달 전부터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더 자주 깨게 되어서 요즘에는 밤에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또한 소변을 볼 때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소변을 본 후에도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됩니다. 낮에도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 어려워서 급하게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김동수 어르신은 이런 증상들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계셨는데 어느 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서야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전립선 비대증과 방광염이 함께 진단되었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뇨기계 증상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문제로 인한 배뇨 장애를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증상들을 방치하면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소변 보는 패턴에 변화가 생기거나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또는 소변을 볼 때 아프거나 소변 색깔이나 냄새에 변화가 생긴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비뇨기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경고 신호들을 살펴보면 야간뇨 증가, 배뇨곤란이나 잔뇨감, 빈뇨나 급박뇨, 혈뇨나 녹뇨, 배뇨 시 통증이나 자결감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혈뇨입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 색깔이 붉거나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즉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들이 매우 흔합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힘이 없어지는 증상, 소변을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상, 소변을 본 후에도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느낌 등이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점진적으로 악화된다면 전립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요실금 문제가 흔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웃을 때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이나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참기 어려운 절박성 요실금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방광과 요도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남성의 경우 전립선이 커지면서 배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방광과 요도 기능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과 치료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비뇨기계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진해져서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에는 수분 섭취를 조절하여 야간뇨를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골반저 근육 운동은 요실금 예방과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과 귀의 이상 신호도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입니다. 66세 박순옥 할머니는 최근 몇 달 동안 신문을 읽을 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서 안경을 새로 맞추셨습니다. 하지만 새 안경을 착용해도 여전히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고 특히 중앙 부분이 검게 가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밝은 곳에서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적응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노안이 심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일이 생기자 안과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황반변성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인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력 저하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시력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급격한 시력 저하나 특이한 증상들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눈 건강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시야의 일부가 가려지거나 직선이 구불구불하게 보이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밝은 빛을 볼 때 눈이 심하게 부시거나 야간에 운전할 때 전조등이 번지는 것처럼 보이는 증상은 없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한 피로로 넘기지 마시고 안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경고 신호들을 살펴보면 급격한 시력 저하, 시야 결손이나 암점, 직선이 휘어져 보이는 증상, 눈앞에 날파리 같은 것이 떠다니는 비문증 증가, 갑작스러운 눈 통증이나 충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입니다. 한쪽 눈이나 양쪽 눈의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일부 시야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청력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청력 저하는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 인지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쪽 귀만 갑자기 안 들리거나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 이명 증상이 심해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망막의 기능도 저하됩니다. 또한 귀의 경우 달팽이관의 유모세포가 손상되면서 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적인 변화 외에도 당뇨병성 망막병증, 녹내장, 백내장 등의 질환들이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눈과 귀 건강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40세 이후에는 매년 안과와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큰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도 눈과 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 이상 신호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59세 이정호 어르신은 최근 몇 달 동안 등과 팔에 작은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 그중 한 개가 크기가 커지고 색깔도 진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 점 주변이 가렵고 때때로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되어 피부과에 가보라고 권유했고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양성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피부 상태를 관찰하고 변화가 있으면 즉시 내원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피부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시지만 모든 피부 병변이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점이나 사마귀의 크기, 색깔, 모양의 변화가 생긴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새로운 점이나 사마귀가 생기거나 기존에 있던 점의 크기나 색깔이 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계속 덧나는 부위가 있으신가요? 이런 변화들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피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경고 신호들을 살펴보면 점의 크기나 색깔 변화, 새로 생긴 병변이 빨리 자라는 경우,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계속 출혈하는 경우, 가려움이나 통증을 동반하는 피부 병변 등이 있습니다. 특히 ABCDE 법칙이라고 해서 비대칭성, 경계 불규칙, 색깔 변화, 직경 6mm 이상, 진화하는 변화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점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당뇨병성 족부병변은 작은 상처에서 시작되어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가락 사이나 발바닥의 작은 상처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변화가 있으면 즉시 병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감소합니다. 또한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면서 피부 손상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많은 피부 문제들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고 모자나 긴 소매 옷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보습과 적절한 영양 섭취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전신 피부를 관찰하고 변화가 있으면 즉시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신체 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신호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신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지만 막상 검진을 받을 때는 어떤 항목들을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이후에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 외에도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안과 검진, 골밀도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당뇨병이나 고혈압, 심장병, 암 등의 병력이 있다면 해당 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과거 병력이나 현재 복용하고 계시는 약물들도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례들을 보시면 초기에는 모두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었지만 적절한 시점에 병원을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계속 참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증상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때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완치되거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질환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을 찾아가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고 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평소와 다른 새로운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증상이 점점 악화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때 등입니다. 또한 응급 상황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가슴 통증, 호흡곤란, 의식 저하, 언어 장애, 한쪽 팔다리 마비, 극심한 복부 통증 등은 즉시 응급실을 찾아가셔야 하는 증상들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몇 시간, 심지어 몇 분의 차이가 예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질환들은 대부분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과 절주 등은 모든 건강 관리의 기본입니다. 운동의 경우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중강도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 가벼운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주 5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근력 운동도 주 2회 정도는 하시는 것이 좋은데 무거운 기구 없이도 맨몸 운동이나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운동으로 충분합니다. 식단 관리에서는 과도한 제한보다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통곡물과 양질의 단백질을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특히 염분과 당분 섭취는 줄이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수면 환경을 개선하면 많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2~3시간은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같은 이완 기법을 배우시거나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주는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상 후 한 잔의 미지근한 물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주고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설거지 같은 가벼운 활동을 하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반드시 헬스장을 다니거나 특별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집안일을 할 때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등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하루를 정리하며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가벼운 독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활동을 하시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약물 복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고 계시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처방받은 약물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용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약물을 처방받을 때는 현재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물 목록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도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알려주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계획도 중요합니다. 연령대별로 권장되는 검진 항목들이 있는데 50대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시고 2년마다 위내시경, 5년마다 대장내시경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유방암 검진과 자궁경부암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하고 남성분들은 50세 이후부터는 전립선 검사를 매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검사, 안과 검진, 청력 검사 등도 주기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의 소통도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때로는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변화를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가족들에게 본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미리 알려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집에는 항상 응급처치용품을 구비해 두시고 응급 연락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어두세요. 또한 본인의 혈압, 당뇨병 유무,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물 등의 정보를 적은 카드를 지갑에 넣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다양한 건강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하거나 본인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 관련 정보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전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정보는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특히 광고성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등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때로는 기존 치료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결정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시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부터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다음 주부터는 저녁 식사 후 10분 산책하기 같은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세요. 또한 건강관리를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 더 재미있고 지속하기 쉽습니다. 함께 걷기 모임을 만들거나 건강한 요리를 함께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사회활동 참여, 새로운 취미 갖기, 평생 학습 등을 통해 뇌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찾아보세요.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울감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50대 이후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이상 신호들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김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기억하시나요? 단순한 어지러움으로 시작되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병원을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로운 시스템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주죠.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적절히 해석하여 대응하는 것입니다. 모든 증상을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신호들을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시면서 혹시 몸에서 이상한 신호가 느껴지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나은 건강 정보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